예, JBC 뉴스 애청자 여러분, 추석 전날입니다. 어때 고향을 잘 내려가고 지금 음식 장만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향을 내려가고 음식 장만을 할 때 아주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손님을 여러분들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목 나간 것처럼요, 우리 공화당 인지연 최고위원입니다. 인지연 최고위원. 인지연 최고위원은 우리 공화당 내에서 우리가 남자 조원진 대표 있다 그러면 인지연 최고위원은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십니다.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공화당의 모든 엔진 동력을 다 불어넣고 있는 인지연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인트로 듣고 여러분들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연 최고위원.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추석 전날인데 특별하게 JBC 우리 뉴스 애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출연시켜 주신 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영광입니다. 예, 우리 이제 인 최고위원하고는 뭐 태극기 집회에서 마주치고 뭐 눈인사 정도 하고 이랬는데요. 이렇게 인터뷰 모시는 거는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예. 많이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우리 오늘 하루 일정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오늘 또 바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우리 예. 공화당에 많은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오늘 추석 맞이 서울역에서 우리 공화당 중앙당에 대국민 추석 인사 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 긴급하게 박근혜 대통령님 예. 탄핵 무효 무죄 석방에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도 잡혀 있어가지고 예. 또 빠르게 메시지 하나 기자회견문이죠.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 마련해가지고 출력해서 서울역으로 날아가서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또 예. 우리 국민 여러분 귀성하고 계시는 서울역으로 모이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명절 잘 보내십시오. 우리 공화당입니다. 끊임없이 외치면서 추석 인사 올렸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도 옆에서 볼 때도 너무 바삐 움직이십니다. 잠잘 시간이 있습니까? 잠잘 시간은요? 저의 보약은 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잠을 못 자면은 예. 펑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잠자는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자다가 깨어날 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때도 제가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해가지고서는 뭐 좋아요도 반응도 예, 보이고 메시지도 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 당원님들께서 예. 24시간 깨어 계시다. 글쎄요, 많은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들 보니까 인지연 최고위원 하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24시간 깨어 있는 분. 네, 그리고 그런 오해 맞습니다. 오해. 그리고 이제 언제 이게 글을 만들으셨는지 뭐 각종 성명이라든지 우리 공화당의 이 시국 현안에 대한 글들을 가장 많이 지금 이래 쓰고 또 발표하고 이러는 분이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맞습니다. 있는데 조원진 대표도요 제목 하는 얘기가 인지연 최고위원이 없으면 우리 공화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제 그렇게 극찬의 말씀하더라고요. 과찬이시고요. 예. 우리 공화당은 그 누구가 안 계셔도 우리 예. 공화당은 펄펄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당의 메시지의 주요 책임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우리 공화당의 메시지가 올바르게 당론에 맞게 그리고 당 대표님의 의견과 잘 조율되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도 좀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편이라서 예. 제가 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우리 인 최고위원 이래 글을 보면요, 야 이거 뭐 순간 후다닥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
기성전결이 딱 떨어지는 글을 적고 있냐라 해가지고 놀랄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뭐 글을 잘 적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미국법 공부를 할 때 예. 형법 교수님께서 예. 엘러먼트 예. 요소 예. 그러니까 그 형법 미국 크리미널 로의 그 형법을 이루는 그 기본 요소들이 가장 형법에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게 인상적이었는데 예. 제가 저에게 이제 당의 명이 떨어지지 예. 않습니까? 예. 기자회견문을 뽑아라, 성명을 예. 뽑아라, 논평을 뽑아라, 어떤 이슈다, 제목이 무엇이다, 이 이슈를 건드려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 예. 저는 일단 거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 엘러먼트를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하는데 이 특정 이슈에 있어서 예. 내가 여기에서 꼭 넣어야 하는 예. 그 핵심 핵심 요소를 먼저 머릿속에서 한번 추르륵 생각을 하고 이제 자판 앞에 앉아서 이제 제목을 하나 뽑아야 되죠. 시체말로 섹시하게 하나 뽑고 예. 그러고서는 이제 요소가 다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제가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전에 이제 되게 수석 대변인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석 대변인을 역임하시면 우리 이제 밑에서 있는 분들, 다른 네. 일당 당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글을 좀 쓰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 이제 올려주면 그 데스크만 하고 맞습니다. 발표하고 있는데 임 대변인이 직접 다 글을 쓰시죠? 지금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제가 그야말로 멋있게 데스킹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 되고요. 네. 지금 당에서 나오는 많은 거의 예. 모든 글들을 제가 지금 제 손끝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이제 그것도 다 아이템도 잡으시고 실제 시국 현안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 요점 정리도 하시고 또 그에 관련해 가지고 글도 타이핑을 직접 하시고.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글이라는 거는 일단 생각의 꾸러미들을 예. 논리적으로 제대로 뱉어내는 작업이기 예. 때문에 이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예. 순식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맞습니다. 글을 적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글을 적는 게 이게 소위 뭐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예. 우리 공화당이 정당이라서 예. 폴리티컬 이슈, 정치 이슈에 대한 글들 같은 경우 예. 법적 리스크도 피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면도 있고 예. 또한 무엇보다도 팩트 체크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글을 쏟아내는 시간은 더 빠르게 뽑을 수가 있는데 이제 모든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확인하고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가 그리 시간이 요하죠. 그 이제 이게 이 글 잘 적는 거는 유전적 요인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그 인지원 최고위원의 부친이 임복일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아버님 나오십니다. 아빠 나왔어요. 예. 아버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보수파 이쪽 농객으로서는 최고의 감사합니다. 최고의 농객인데 어떻습니까, 아버님? 평소에 아버님이 어릴 때 이제 우리가 보니까 아버님께서 조선일보 편집국장도 역임하시고 조선일보 디지털 대표이사도 역임하시고 상당히 이 대한민국 언론의 중추적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 아버님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인지연 어린이, 인지연 예. 청소년은 일단 그러니까 밤에 오는 뭐 장관실, 차관실 전화, 예. 막 제가 받으면은 예. 저 무슨 장관인데 저 아버지 들어오셨습니다. 뭐 이런 전화 어릴 때 청소년 때 내내 그리고 편집부 국장님 빨리 바꿔주십시오. 성수대교 무너졌습니다 하는 전화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등소평이 사망했을 때도 지금 등소평 사망 외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이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전화 받으면서 제가 자랐고 무엇보다도 글과 관련된 일이라면 제가 유년기 그야말로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다닐 때 제가 인천에서 출생해서 그 시절에는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제가 있는 곳은 밖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 사면이 책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의 서재 거기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책들에 거기에는 제 책과 아버지 책만 있었는데 아버지 책들의 제목들을 보면서 내가 커서 저 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되면
난 저 책을 다 읽어버릴 테야. 뭐 이런 욕심과 야망을 갖고서 어머니가 구비해 주신 뭐 위인전, 탐정 소설, 플루타크 영웅전, 뭐 마음의 양식, 뭐 전래동화, 서양 전래동화, 동양 전래동화 닥치는 대로 제가 진짜 탐닉하듯이 책만 보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 어릴 때부터 아버님을 통해 가지고도 간접적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눈을 많이 뜨셨네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뭐 문학가나 무슨 문학 교수님이 아니시라 현장에서 뛰는 그야말로 야전 사령관으로 편집국장으로서 현장에서 뛰시는 언론인, 저널리즘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조선일보 그리고 제가 애독하는 책들 이런 것에서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 맞죠. 자,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이 또 우수한 분들이 많은데 특히 또 우리 인지현 최고위원께서는 또 이화여대 또 졸업하시고 거기서 석사를 밟으시고 또 미국의 워싱턴 DC 변호사 옳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변호사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변호사협회에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다른 정당에서 굉장히 스카우트 제의가 소위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우리하고 같이 하자라고 제안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에서 많이 들은 소리가 사람이 아깝다 막 이런 소리를 저한테 왜 그 정당에 있어요? 사람이 너무 아까워요 라는 말을 저도 너무 많이 들어서 들을 때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제가 화내기도 하고. 아니 그게 맞는 게 뭐냐면요. 이화여대 학사와 석사를 거쳐가지고 또 석사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서양 정치 사상. 서양 정치 사상 철학을 전공하셨죠. 워싱턴 DC 또 현직 변호사이시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여성으로서 이만한 이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공화당보다는 또 이제 현실 정치에 또 이래 그 지금 있는 정당에서도 인 대변인을 이 최고위원을 좀 모시려고 할 그런 것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만 그 사람이 아까워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한테까지도 모두가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버지님한테도요? 아버지한테 딸이 왜 그 정당에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다 하시는데 저는 대한애국당 2017년 8월 30일에 창당된 그 창당일부터 대표님 옆에 자리에 앉아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대단한 당이 탄생되었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리고 저의 모든 그야말로 진짜 영혼과 마음과 저의 성실함, 저의 끈기, 인내로서 모든 것을 쏟아서 이루어진 우리 공화당을 저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모욕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 말이 모욕감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대한애국당 이제 우리 그 발기 멤버들이죠. 창당 멤버죠. 창당 멤버인데 많은 게 있는데 대한애국당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2017년 3월 10일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인해서 공인이 돼버리는 도장이 찍혀버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 이전까지 북한인권 단체의 대표로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로서 이 통과를 위한 모임인데 북한인권 통과까지 목격하는 그런 미션 완성까지 해낸 입장에서 시민단체로는 안 된다. 이건 이 무도하고 이런 좌파 세력이랑 대적을 하려면 정당, 폴리티카 파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자유통일 대한민국 당이라는 자유통일 대한민국 당 그리고 약칭으로는 자유당. 네, 이승만의 자유당을 떠올려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2017년 봄에 벌써 저는 내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이건 불이고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한 정당을 내가 우리 민초들과 함께 만들겠어요라는 마음으로 그럼 직접 정당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당준비위원회 거기까지 가보다가 저는 그러니까 시민단체 NGO나 해봐서 그런지 이 정당 창당이라는 거가 너무 녹록치가 못해서
그렇게 해서 불말에 그치고 맙니다. 취지는 너무 좋았어요. 자유통일이 우리의 미션이고 예. 또한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마저 위태롭다라는 인식을 그때부터 이미 했었고 예. 그래서 자유통일 대한민국당이라는 비전을 머금은 그런 당명으로 창당 시도를 했는데 좌절이 되고 와 이거 태극기마저 이거 흩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에 쌓여 있을 때 조원진 대표님 뭐 허평한 대표님 중심으로 대한애국당이 생긴다길래 아 저분들과 함께하겠구나라고 하고서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창당 그럼 직접 가도 되겠다고 직접 본인이 제가 아무도 저에게 오라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 창당일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그 당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저 당은 태극기 당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저는 창당일부터 해서 그 다음 그 앞만 보고 충성해 왔습니다. 그 전에 조원진 대표를 몰랐습니까? 단 한 번, 예. 3월 10일 바로 전전날 경기도 분당으로 기억하는데 예. 거기에서 조원진 대표님과 당시의 보좌관님이 저와 같은 태극기 집회 무대 연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연설하시고 제가 다다음쯤에 연설하고서는 무대 밑에서 그 당시 국회의원 조원진 삼선 의원님이셔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인지연입니다. 인지연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초면 딱 한 번의 만남을 가졌고 그 이후에는 전혀 만남이 없다가 제가 창당일날 대표님 옆옆에 앉아가지고서 대한애국당의 창당을 지켜보았죠. 뭐 후회 안 합니까? 후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 삶의 궤적에 대해서 도전과 시도는 있지만 제가 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후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인채고 의원은 이제 이 북한 문제만 놓으면 북한 인권 문제만 놓으면 아주 목소리 톤이 그냥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이 톤이 북한 올라간다기보다는 울컥을 하죠. 예, 북한 인권 뭐 북한 인권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대표님이 자료 사진을 달라고 했을 때 보낸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요독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 이 사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이날 이게 요독 스토리의 초연의 마지막 공연. 경기도 분당 성남 아트센터에서 4월 19일 수요일에 아버지의 권유로 제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보러 간 탈북 감독님의 요독 스토리입니다. 이 요독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그냥 저는 국민학교 세대고 국민학교에서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인데 어떻게 21세기 저게 2006년입니다. 2006년도요? 2006년 4월 19일 2006년도에 공연된 건데 써있죠. 2006이에요. 8이 아니라 6인데 6년 4월 19일 수요일 어떻게 평양과 정치범 수용소는 21세기 2006년에도 이 지경인가 라는 좀 둔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반공 포스터 그리고 반공표 하던 그 시절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뮤지컬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끔찍했고 오늘의 이 둔탁한 충격을 그냥 흐지부지 나 뮤지컬 한번 봤었어요 라고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액션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뮤지컬에 보고 난 감상을 리뷰를 한 편을 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글로 구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요독 스토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잔잔한 어떤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나?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렇죠. 2006년 노무현 정권 때죠. 조선일보가 아주 갖은 애를 쓰면서 요독 스토리 봐야 된다. 북한 정권의 참상 알려야 된다라고 막 1면, 2면, 3면 막 그렇게 지면 할애해서 요독 스토리를 대서특필도 해주고 했음에도 이 정권의 원천적인 탄압, 정권의 노무현 정권의 외면으로 저 뮤지컬이 그 조선일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요독 스토리를 보고서 그 감상을 글로 남겼습니다. 글로 남겨서 저 시점에 제가 저 글을 인지연 이름으로 무슨 조선일보에 내고 칼럼으로 내고 그게 아니라 제가 출석하던 교회
교회 잡지 월간지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예. 그때 막 요족 스토리 강철한 대표님의 뭐 수용소의 노래 막 이런 제목까지 인용해가면서 쓴 리뷰를 교회 잡지 한 구퉁이에 요만하게 하나 냈습니다. 그 일이 저는 그 2006년 시점에 그 전후로 해서 제가 해낸 가장 소중한 도전이었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또 잡지에 기고한 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제가 또 그 인터넷으로 탈북자, 북한 인권 이런 말을 검색을 해가지고 탈북자 인권 단체를 하나 검색을 해서 그 단체 무조건 제가 그 대표 전화에 전화를 해서 저는 영어를 할 줄 알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 단체에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단체에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단체로 전해지는 모든 영문 서신들을 제가 담당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한글을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네덜란드에서 사는 사람, 브라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단체로 나 북한의 그 어린이들, 북한 사람들 탈북하는 거 돕고 싶어요. 라면서 그렇게 이메일이 오고 서신이 오고 그걸 제가 번역을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나는 이제서야 자원봉사 2006년에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금을 탈북자 북한 그 악마 같은 정권에서 그 수용소 정권에서 우리 동포 나의 형제자매 북한 주민을 탈출시키겠다고 돈을 보내오는 것이 네덜란드, 브라질 뭐 이런 곳에서 보내왔습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제가 그 서신들을 번역하면서 수잔 솔티 여사님의 서신도 번역하고 그러니까 그 계기로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인지현 최고위원이 미국 북한 인권 단체하고도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네, 옳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서 가장 큰 북한 인권 단체인 HRNK, 그러니까 Human Rights, 그러니까 HRNK, Committe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라는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이 계신 그곳에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님하고도 벌써 한 8년간의 인연 그리고 수산 솔티 여사님 만나면 서로 포옹하는 그런 사이고 그리고 워싱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신 번역한 분들 중에는 샘 브라운백이라는 당시 하원 의원 그리고 그 캔사스의 주지사이기도 하셨고 지금은 미국 국무부의 종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신 대사, 종교위원회의 대사, 종교의 자유를 위한 대사로 계신 샘 브라운백 그분하고도 제가 서신을 계속 막 번역도 해드리고 그분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 이제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이제 소각당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제 또 아마 인채고위원이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분노가. 분노로 제가 그야말로 새벽이건 새벽이 아니건 간에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문재인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노회찬이가 뇌물 받아먹고 은폐하려고 자살해버리고 대대적인 국민적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또 박원순이가 성추행 사실 은폐하려는 혐의 받고 자살했죠. 전 국민적인 추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적 북한 정권에 의해서 총 사살당하고 소각당해버렸는데 지금 추모 열기는커녕 월복하려 했었대.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몇 억일에 이걸 정권 차원에서 은폐하고 추모는 아예 원천 차단하는 이거는 인간도 아닌 반인륜 그야말로 폐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인권 그 2,600만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유린 참상 때문에 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여러분들 말로만 들어보신 그 국제 형사재판소 ICC라는 곳 제가 김정은 정권 때의 인권 유린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 때의 인권 유린 사실을 팩트로 해가지고서 영어로 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정권을 고소하는 고소장 사실을 그 ICC 인터내셔널 그때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어떤 정권,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북한 인권 통과를 모임 대표를 하면서 국제 형사재판소를 갔었던 게 대통령님 탄핵 위기 때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잖아요.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제가 ICC 저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있죠. 직접 제출하느라고 물리적으로 직접 인펄슨으로 직접 제출하느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가 직접 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때 대통령님께서 그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연설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펄펄 날아다니면서 워싱턴 DC와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또 뉴욕 UN 본부 그리고 그 네덜란드 헤이그 뭐 도쿄 뭐 세계를 누비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이슈화시키고 그걸로 해결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지금 우리 공무원 그 소각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이 또 문재인이 맞습니다. 두 사람을 지금 제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이슈로 비화되고 그들 입장에서 정권 입장에서 이게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이런 거를 두려워했었던 대한민국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외교부는 아예 초장에 입장을 밝힙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이거 건이 안 된다.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그 룰이 롬 스태튜트라고 해서 로마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형사재판소를 관할하는 법입니다. 그 로마 규정, 롬 스태튜트에 따르면 jurisdiction, 관할권, 그게 이게 당사국이 그 사건의 당사국에게 이 법에 적용되는 관할권이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부에서는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는 부담이 당장 발생할 것 같으니까 초장에 그들이 관할권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을 했다라면 이 롬 스태튜트 ICC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권이 이 ICC의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ICC에 있다 해서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게 북한 영토에서 됐기 때문에 그 ICC 가입국이 아닌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연막을 딱 초장이 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너무나 반인류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류 범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제기하고 이슈 제기하고 제소 노력하고 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인권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이 이제 추석 전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번째 옥중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인권 잘못한 게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1280일 동안 지금 가두고 있는 이 상인데요. 이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인데 이 자가 인권 집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재인 선생님이 아니라 문재인이가 인권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국민 죽인 해적을 변호하고 그랬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제가 북한인권 변호사, 북한인권 단체의 그 대표로서 활동을 할 때 그리고 또 1인 시위를 길바닥에서 제가 북한인권 변호사로서 하고 그럴 때 이제 좌파, 진보라고 자처하는 까짜 진보 좌파 선생들이 하는 말이 가장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한 인권이나 하세요. 남한 인권도 이상한데 무슨 북한 인권 소리예요. 이딴 소리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엔 인권사무소가 서울의 글로벌 센터, 서울시 관할의 글로벌 센터에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 오피스에 좌파 여성이 스며들어가가지고 인권 오피서를 하면서 그 여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 인권사무소가 쓸 때 그것의 맨데이트, 그 사무소의 임무는 북한 인권인데
북한 UN 북한 인권 사무소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외교부랑 장난친 게 그 여성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 이름 밝힐 수 있습니까? 안 밝히겠습니다. 밝히면은 또 저를 고소질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여성을 제가 이미 그 여성이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로 침투 들어가기 전 한 3년 전에 제네바에서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느냐? 예. 제가 당시 유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 유엔 본부 예.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그거 아니고 그 인턴들 사진 저 사진입니다. 예, 저 때이죠. 저 안경 까만 안경 쓴 게 저 인지연이고 그 앞에 있는 남자아이가 스웨덴 인턴 남성이고 예. 그 앞에 있는 여성이 이탈리아인 여성이고 그 이탈리아인 여성 옆에 있는 게 제가 워싱턴 DC에서도 또 두 번째로 만났던 프랑스 인턴 여성입니다. 저 사진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제 뒤에 있는 여성은 저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인턴. 저 사진은 저 트레이닝 워크숍 예, 예. OHCHR 인턴즈라고 써 있는 예. 저 사진은 예. OHCHR이 무엇이냐? 예. Office of High Commissioner 예. for Human Rights. 그야말로 유엔의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라는 약칭이 OHCHR입니다. 예, 예. 유엔의 최고 높은 그러니까 최고 대표적인 인권 사무소입니다. 그것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그것은 그 온갖 세계의 모든 나라 국적 제 뒤는 예. 뒤에 두 명은 중국 여성들입니다. 예. 중국 인턴들입니다. 모든 만국의 인턴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그 인턴 트레이닝 워크숍 워크숍하는 모습이에요. 워크숍 마치고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예. 제가 저 당시에 그 미국 변호사 되기 위한 미국법 과정에 로스쿨을 다니다가 제가 why not just do it 하는 그런 정신으로 예. 내가 유엔에 못 갈 게 뭐 있어 이런 예. 마음으로 유엔의 그 인턴 마감일을 제가 체크해 놓고서는 딱 영어로 쓴 신청서를 제가 접수를 시켰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다가. 그랬더니 덜커덕 돼가지고 전화로 영어 인터뷰하고 너 제네바 오거라 해가지고서는 제가 저 때는 정말 그야말로 거의 저 때가 몇 년? 2012년. 2012년도예요. 3년 전입니다. 2012년도면 그때 당시가 이 정권이 대통령님 되기 직전 직전 되기죠. 대통령님 되시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대선이 거기서 있었던 해. 저는 저 때 1월, 2월 그때 제네바에 있었고 대통령님은 그해 12월에 대통령님이 되셨죠. 되게 좀 선구자적으로 제가 보수 우파에서는 거의 갔더니 다 죄다 좌파 선생님들 좌파들이 유엔에서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좌파. 좌파죠. 좌파. 보수우파 인턴 보수우파 유엔 인사는 저 하나 막 그렇습니다. 자, 뭐 이제 외람된 질문 같은데요. 외람된 질문이면서도 이제 저한테도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하나 질문 좀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쯤 석방될 것인가라는 문제. 우리가 참 이게 예견하기 힘들지만요. 개인적으로 우리 공화당의 또 전략 분석가이시고 상당히 어떤 이 정세에 대해서 아주 깨떨고 있는 분이신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석방이 곧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정권 끝나고 나서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예. 희망 고문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되지만 또 막연한 희망으로서 사람들 애태우고 우리 국민들 피눈물 나는 거 너무 끔찍스럽습니다. 솔직히. 제가 문재인 정권이고 제가 문재인 독재 정권이어도 아니요. 제가 문재인이면 정권 놓는 순간까지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시키는 그런 용기 없습니다. 왜 그렇게 왜 보십니까? 그러냐? 예.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는 분은 단지 그냥 뭐 여성 대통령, 여성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라는 그 사실은 불변의 사실이고 그분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 사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식들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겪으신 그 고초가 그
대통령님 혼자 개인의 고초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상징하는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권력 지형에 있어서는 예.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님 이 두 분에 대한 국민의 그 함께 느끼는 고통과 정서는 전 세대 남녀노소로 아우르기 때문에 그 힘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문재인이 섣부른 자신감 그런 정도로 대통령님 풀어주었을 때 이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모일 그 국민의 에너지, 힘들. 국민의 힘은 저는 단연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빨리 석방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예. 그런 정치인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3년 겪으면서 예. 이 정권이 갖는 이 정권의 이 폴리티컬 파워가 예. 갖는 그 무지막지한 그 무도할 정도의 그 잔인한 힘을 너무 여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 지금 애국파 인사들 뭐 거침없이 다 예. 구속당하고 있고요. 예. 우리 당도 그리고 저 자신도 예. 우리 대표님도 예.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보이스를 예. 국민들께 말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님 석방시키고 우리가 대통령님 다시 만나려면 예. 정권 탈환 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그야말로 질문에 대해서 제가 현답을 드리기가 예.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 지금 국민들이 사실 뭐 외람된 표현이지만 개돼지 국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무능 정권 자체를 지지하는 자들 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 소위 국민의 역적당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정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위장 우파들 기회주의 우파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더 못 나온다라는 또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 불법 사기 탄핵 예. 자체가 빨갱이 토착 빨갱이 그리고 북한 정권 그리고 좌파 세력들 예. 그들 혼자였으면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예. 바로 그들의 손을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덥석 잡은 예. 보수도 아니고 예. 우파도 아닌 위장 보수 기회주의자들 예. 배신 세력 그 세력이 그들의 손을 덥석 잡아주고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경에 처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예.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보수를 위장하고 우파를 위장하면서 예. 우리 순수한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 보수 우파 국민들을 끊임없이 이용해 먹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으르고 달래면서 우리를 개돼지로 만들면서 대통령님은 석방되지 못하고 보수 우파 국민들은 계속 그들의 인질인 양 이용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화당이 너무 소중하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애국 우파 유일한 희망, 유일한 그야말로 희망의 정당 우리 공화당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우리 공화당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니까요.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저 인터뷰 전에 우리 인지현 최고위원 사진을 여러 가지 이제 수백 장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저 사진 자체에 보니까 이게 하나의 모든 걸 다 이게 이 웅변해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게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저 사진은 2018년 6월 예. 바로 제가 대한애국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로서 예. 저렇게 모자 쓰고서 예. 서울시장 유세도 하고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할 때 박근혜 우리 공화당의 그 당시는 대한애국당이었죠. 예. 2018년 6월 예. 우리 공화당에는 태극기 집회에서 항상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님,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님께 대한 경례 예.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 시간에 제가 세 분의 대통령님께 경례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찍힌 사진이고 저 눈빛 자체가요. 정말 이 뭐랄까요?
분노의 창기기도 하고 애잔하고 또 뭔가를 갈망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을 예. 보태보자면 예. 저는 제 의지에 예. 의지가 담긴 경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자,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서울시장 출마했는데 이제 분위기 좀 깔아줍시다. 우리가 이제 인책 의원이 이 박근혜 대통령 이래 말씀을 얘기 놓으니까 아주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좀 눈물을 이래 흘렸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저희가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면 예. 대한애국당을 겪은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면 대통령님 말씀 입에 올리면서 뭐 예. 그 뭉클하거나 마음으로 피눈물 흘리지 않는 당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뭐 보면 이제 대통령 얘기 넣으면 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하던데요. 좀 분위기를 약간 이제 전환시킵시다. 네네네. 전환시켜 보는데 서울시장 출마한 적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단독직입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이번에도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에 열립니다. 네. 그 이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예요. 그 전 얘기는 이미 가고고, 그랬나요? 이 가고고 이제 뭐 제가 더 주고 싶지 않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도 뭐 서울시장 출마, 뭐 우리 인지현 최고위원이 재출마해야 된다라는 여론부터 또 조원진 대표도 출마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노는데요. 그 서울시장 만약에 이 후보자 제안 받으면 출마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미리 우리 당원님들께 최초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18년에 애국당에서 예. 인지연. 대한애국당 대변인이 예. 대한애국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했죠. 출마할 때는 예. 저는 그야말로 추호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석연 변호사 사람한테 무슨 뭐 출마를 뭐 요청한다 뭐 별의별 말이 다 있고 김문수 선생님은 나오지도 않았었대요. 그야말로 보수우파 진영에서 아무도 후보로서 나서는 자가 없을 때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그 후보로 나서겠다는 용기 하나 있는 남자 그야말로 새끼 하나 없느냐 그 마음으로 제가 대표님 제가 서울특별시장 후보 나가겠어요. 그것도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렇습니까? 그때도 제가 대표님께 대표님 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서울특별시장은 저는 자유일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진영의 승리, 보수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이기는 선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화당을 축소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를 축소시키는 것도 아니고 2021년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저는 제가 후보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이기는 선거라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뭐 쉽게 말하자면 네.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어차피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된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돼도 괜찮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바라기는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기는 예. 국민의힘, 예. 우리공화당, 예.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후보 당연히 가장 된다. 우리가 이 이념과 우리의 정체성, 보수우파 정체성을 제대로 탑재한 예. 그런 그 세 그룹에서 가장 이상적인 후보가 나와서 예. 진영의 승리를 이끌 수 있으면은 예. 그것이 가장 흡족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구도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출마를 권유한다 그러면요. 네. 거기 우리가 진영의 논리에서 인지현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만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제가 그 2018년의 시점과 또 예. 2020년에 저 현재 우리 공화당의 시점이에요. 예. 최고위원 인지연 정치인 여성 정치인 그냥 정치인으로서 저는 솔직히 멀리 보는 사람이 멀리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두 번의 공직선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첫 번째 6.13 지방선거, 그리고 또한 요번에 4.15 총선, 예. 그렇게 거치면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긍지와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킨 것은 아니고, 저는 멀리 보고 멀리 보고서 멀리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의 현 상태의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정치인 인지연이지만 그 타이밍이 그 시점, 정치적 시점이 내년 2021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는 제가 그렇게 적임자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임자 아니다라는 것은 출마 의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당원님들, 우리 남성 당원님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겠습니다. 실망하는 당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실망을 많이 할 것 이 같습니다. 박원순 선생, 박원순 씨 예. 죽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 당원님, 남성 당원님 예. 가장 먼저 환호하시면서 시장 출마 준비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이제 우리 인지연 최고위원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인지연 최고위원은 그런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혹은 뭐 다른 언론에서 들으면 이게 최초로 밝혔습니다.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화당 가장 이제 이게 간단하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공화당 어떤 정당입니까? 제가 우리 공화당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전 수석 대변인 그리고 지금의 공보총괄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공화당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내고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비전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품고 있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조국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보수파, 애국파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당,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지켜내고 계승할 정당, 그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도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당원들 간에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저희는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 이 흑색 선전, 조원진 대표에 대한 비방, 음해, 또 당원들 간의 어떤 갈등, 대립 이런 게 너무 이제 이래 심하다. 어째 보면 이제 이게 극소수인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확대가 되는 보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대표님에 대한 조원진 대표님에 대한 음해 그리고 당원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들 그것들은 사실상 저는 우리 정당의 승리, 정당의 승리라는 건 정권 창출이고 선거에서의 승리죠. 그러니까 우리 정당의 승리로 가는 과정 중에 어느 정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분쟁이고 갈등이고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런 분쟁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죠. 정당은 비판을 먹고 맞습니다. 자라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 지금 워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이 뜨거운 당원님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것이고 또한 이제 또 우리 공화당만큼 유튜브 그 채널, 유튜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당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소음 정도인 것이지 우리 공화당의 전체적인 구도와 우리 공화당의 이 동력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에너지 이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 공화당의 발전과 우리 공화당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대한 결함이나 장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정당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비판을 받고 자라야만 그 맷집이 세지고 또 결국은 크게 성장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말 들어보면 이제 우리 공화당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 관련해가지고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우려, 그러니까 그런 우려나 그런 분쟁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그게 곪거나 더 큰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 당에서는 법무팀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그런 저해 요인들, 당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요인들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 어택 그러니까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당원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당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애국 종지님들 보시면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공화당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잘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우리 공화당이 그야말로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대한정당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부디 함께 해주실 수 있었으면 그런 요청을 제가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으로서 감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조은진 대표, 네. 조은진 대표를 가장 많이 만나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또 조은진 대표를 이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조은진 대표 어느 쪽에서 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쪽이 사람을 이래 이제 호감을 가게 만들고 뭐 장점이 뭡니까? 저는 그 대한애국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수석 대변인 그리고 예. 지금 공보총괄 예.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기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을 제가 우리공화당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식사도 많이 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할 때마다 기자님들께서 하시는 말 묻습니다 저한테. 조 대표님 어떤 분이세요? 조은진 대표님 제일 많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예.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대답이 항상 동일하고 항상 진심입니다. 저는 진짜 애국자,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 정당, 보수파의 대안이 되는 이 정당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국가에 충성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당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당원님들에 대한 존경심, 그것을 항상 갖고 계신 정말 진짜 정치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이다. 나도 그렇지만, 저도 네. 진짜 말 아니면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막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우리 공화당의 대표님을 소개해드려 왔습니다. 제가. 뭐 조은진 대표. 뭐 요즘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뭐 생각해 본 거 없습니까? 사람이 단점이 있잖아요. 생각해 본 거 있지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이게 JBC 뉴스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인터뷰하면서 그런 내용 질문을 던지면 다들 뭐 보면 뭐 말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만큼, 거기 이제, 우리 또 일각에서는요, 네. 또 이제 조 대표하고 우리 인 최고위원을 바라볼 때, 네. 또 인 최고위원이 또 뭐 소위 뭐 족바, 뭐 조은진을 무조건 이제 지지하는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또 그런 평가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나무위키라는 이 좌성양 선생님, 좌쪽에 그런 백과사전 같은 위키피디아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지연은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이다. 박바라기보다는 족과에 가깝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최초의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봐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 당원이면서 여성 정치인 인지연은 제가 정치를 그리고 정치력을 보고 배운 것은 대한애국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당대표님이신 조원진 대표님을 보고 배웠고 또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메시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 저 인지연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손을 안 대고 읽기만 하셔도 오케이 좋아요 해주시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님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대표 조원진 대표님의 그리고 대한민국 그런 여성 정치인이 저 인지연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우리 인지연 그 최고위원을 보고 했는데요. 정말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저돌적입니다. 근데 저돌적이면 보통 보면 말하자면 새는 게 많거든요. 흘리는 게. 근데도 굉장히 꼼꼼하고. 저 디테일
네, 아주 굉장히 기다고. 강합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자막에도 띄워쓰기가 하나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인 최고위원이 대표님 제가 띄워쓰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로 봅니까? 완벽주의라고 봅니까? 아니면 예. 영어에 빅 픽처 퍼슨이 있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 디테일 퍼슨 디테일을 잘 챙기는 그런 유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말하면 네. 좀 자랑 같지만 아니 괜찮아요. 그거 저는 자기. 빅픽처 퍼슨에 가까웠었습니다. 빅픽처 퍼슨에 가까웠지만 점점 그 경험과 이런 것이 쌓이면서 빅픽처와 디테일을 양쪽을 다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네. 프로는 자기 이 직업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신감을 넘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인 최고위원을 만나면 늘 그냥 이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고 그래서 감히 뭐 인 최고위원한테는 뭐 접근해 가지고 뭐 소위 이상한 놈들이 접근해 가지고 잡발들이 와 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입담도 좋으시고 현 시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좋은데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을 때나 그리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때 이렇게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위대함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세워주신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제대로 탑재한 대한민국 정치인 지도자 종류가 너무 없구나. 내가 귀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 저보다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실력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자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국민들한테는 무엇이 교육되어야 한다라는 제대로 된 정체성, 대한민국 정체성, 제대로 된 보수파 이념 탑재한 저로서 저의 앞으로의 길이 굉장히 중대하고 제가 흔들려 버리면 희망이 흔들린다. 제가 무너지는 순간 국민들이 볼 데가 없어진다. 뭐 이런 스스로의 사명감을 갖고서 저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그리고 길게 갈 것입니다. 제가 조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빨리 국회에 들어가야지. 빨리 무엇을 이루어야지. 이런 조급함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아니 정치인이라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원내에서 활동하는 게 그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호흡을 길게 그리고 더욱 정치적 여유를 갖고서 제가 길게 멀리 그리고 끝까지 가서 여러분들께 우뚝 서는 그런 정치인 돼보겠습니다. 참 우리 공화당의 보배 같아요. 보배.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에는 진실하고 정의로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원진 대표, 허평한 장군, 또 인지연 최고위원, 또 기타 당원들 모두가 진실과 정의로 똘똘 뭉치는데 진실과 정의의 길이 참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 안 해봅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과 정의의 길은 예. 그야말로 당당하고 맞는 길, 옳은 길이기 때문에 예.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속 시원하게,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답게 앞으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방송 인터뷰가 딱 1시간 됐습니다. 제가 1시간 한다 했죠? 맞습니다. 예, 자, 1시간. 우리 지금 대본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본도 없이 그냥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뭐 어떤 것들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해버리면 이 딱딱해집니다. 저도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인터뷰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추석이니까 내일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뭐 찌짐 하시다가 또 탕국 끓이시다가 또 뭐 여러 가지 틀어놓고 또 지방에 가시는 분들은 또 앞에 그 저기 유튜브 방송을 네, 틀어놓고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 그 탕국 끓이는 그 저기 그 이 가스 렌지 그 잘 관리하십시오. 이 넘치는가 안 넘치는가 잘 보셔야 되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네네네. 예, 우리 그 인 최고위원 지금 땀을 많이 흘리시고 이러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궁금하죠? 아, 많이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님도 궁금하시겠다. 추석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추석 덕담. 예.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의 영등포구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우리 공화당의 인지연 최고위원은 추석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퇴진이 한가위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예. 제가 그 영등포구 을 지역, 여의도를 비롯한 영등포구 을 지역에 국회 예. 앞을 비롯하여 당당하게 붙여놨고 그것이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우리 한가위 선물 갑자기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선생이 갑자기 가면 좀 많이 덕담인 것 같은데 예. 이런 말보다는 예. 문재인 퇴진을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선물로 받는 그 순간까지 예.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태극기 흔들면서 우리 함께 투쟁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문재인 퇴진이라는 선물 우리 한번 안겨드려 봅시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JBC 뉴스 창립 8주년입니다. 8주년 추석 특별 인터뷰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인지연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우리 인지연 최고위원 이 명연설을 들으시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뵈면 이 문재인 살인정권 북한 주민 2명, 북한 선원 2명 북송시킨 이 문재인 살인정권에 대해서 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2시 40분쯤에 서울역에 와서 듬성듬성 틈이 보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큰일 나겠다. 우리 이대로는 문재인 퇴진은커녕 박근혜 대통령님 기다리고 구출하기는커녕 이러다 우리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거의 처음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우리에게는 승리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런 확신과 진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대로 잘못하면 나 하나 망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절단당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옆을 보십시오. 뒤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탄핵은 무효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 우리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너지면 그런 우리가 지치면 그런 우리가 흔들리면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우리는 시민단체 아닙니다. 정당입니다. 당의 지도부도 변하겠습니다. 당의 집회도 변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님들도 우리 다같이 더욱 강해집시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 가짜 보수 무슨 보수 자유우파 대통합 이런 소리 하는
탄핵을 못 고가자는 하는 사람들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흔들하는 순간 야당복 많다는 문재인 정권 그렇지 아주 신나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대표님들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주어깨에는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역사적, 민족적 그 무거운 책무를 우리 주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자, JBC 뉴스 애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제가 요즘에 이제 늘 이제 부른 게 있습니다. 참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들이 정말 딱 부러집니다. 보길 때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조은진 대표, 허평한 장군, 또 인지현 최고위원, 진순정 최고위원, 한근영 최고위원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요. 느끼는 부분들이 정말 반듯하고 이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문재인 좌파 파시오 정권이 건들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지현 최고위원 다시 한 번 더 JBC 뉴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JBC 뉴스의 릴레이 인터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추석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